안녕하세요. 저는 토끼 같은 두 딸을 낳아 시집을 보내고 손주 보는 낙에 남은 생을 살고 있는 앞으로 남은 인생은 그저 건강하게만 살고 싶은 평범한 어미입니다. 얼마 전 저의 오랜 은인이 좋은 곳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기리는 마음으로 사연을 보내봅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저는 조금 어린 나이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아이를 가졌습니다. 남편을 정말 많이 사랑했고, 그래서 저희 사랑의 결실로 제 뱃속에 품게 된 아이 역시 몸과 마음을 다해 사랑했어요. 아이를 제 몸에 품고 있는 동안만큼은 좋은 것만 먹고 좋은 생각만 하고 좋은 것만 보며 지내려고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손발이 퉁퉁 붓고 몸이 힘들어도 곧 태어날 아가를 생각하면 그 어떤 고통도 견뎌낼 수 있었답니다. 사실 지금에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몸이 너무 힘드니 뱃속에 있는 아이가 미울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입덧이 무척이나 심했었거든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많은 어머니분들이 공감하실지도 모르겠네요. 아이를 가지기 전에는 입덧이라는 것에 무지해서 그냥 냄새가 지독한 음식이나 비위가 상하는 음식을 먹으면 속이 안 좋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이를 가져보니 그냥 평범한 음식은 물론 평소에 좋아하고 즐겨 먹던 음식들까지 모두 몸이 거부하는 듯한 상태가 되더군요. 조금 울렁거리고 잠깐 메스꺼운 정도가 아니라 냄새만 맡아도 헛구역질이 마구 올라와 도저히 밥상 근처에 갈 수가 없는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지금은 입덧 주사이니 뭐니 좋은 해결책이 많이 생겨서 훨씬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때 그 시절에는 그런 것 없이 온전히 산모가 견뎌야 하는 것들이었죠. 제가 그 당시에 가장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었던 것은 알밤이었습니다. 저희 고향에 밤나무들이 즐비했었는데 어린 시절 기억 때문인지 입맛이 당기더라고요. 고향까지 가서 알밤을 구해온 것은 아니었지만 남편이 시장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구해온 알밤이 어찌나 맛있었는지 다른 음식들은 입에도 못 대고 알밤으로 한동안 끼니를 때웠습니다. 이것만 먹어도 정말 괜찮은 건가 싶어서 다른 음식들을 억지로 조금씩 먹기는 했지만 걱정과는 달리 뱃속의 아이는 쑥쑥 자라주었어요. 이거 참 나중에 태어나면 이름을 알밤이로 지어야 하나 고민이네. 당신 아이 낳고 나면 한동안 알밤은 거들떠도 보기 싫은 거 아니야? 빨리 입맛이 돌아와서 좋은 거 많이 먹여야 하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하다. 아이고 미안하면 그놈의 회식 좀 그만하고 집에 좀 일찍 들어와. 나중에 알밤이 태어나면 아빠를 술 냄새로 알아보겠다. 알겠어 여보, 노력할게. 아, 김 과장이 하도 술을 좋아하니까 집에 마누라 배불러서 힘들다고 말을 해도 장가도 못 간 노총각이 그런 걸 이해를 하나? 그놈의 김 과장. 진짜 인간이 왜 그러나 몰라. 내가 뱃속에 알밤이만 아니었으면 나쁜 말 왕창 했을 텐데. 어? 어이구, 여보, 얘 봐라, 발차기 한다. 힘차다, 아주. 정말? 어디 봐. 오, 어떡해. 우리가 하는 말 다 듣고 있나 보다. 우리 아기도 김 과장이 영 마음에 안 드나 보다. 우쭈쭈, 우리 아기. 나중에 까꿍하고 나와서 몹쓸 과장님 엄마 대신 혼내줘. 아가야, 미안하다. 아빠 목소리 들려? 응? 아이의 발길질은 참 신기했습니다.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배가 남산만하게 부풀어 올라 제대로 걷기도 제대로 앉거나 누워있기에도 힘들어졌을 때 지친 엄마를 달래기라도 하듯 한 번씩 뻥뻥 발길질을 하며 제게 말을 걸어왔어요. 만삭이 될 때까지도 사회생활이라는 명분 아래 술자리를 피할 수 없었던 남편 때문에 밤마다 참 많이 울기도 했었는데 그럴 때면 엄마의 마음을 다 알기라도 하는 듯 뱃속에서 신호를 보내는 아이에게 큰 위로를 받았어요. 울다가도 금세 웃고 미소 짓게 하는 제게는 정말 소중한 아이였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누워서 자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앉아서 잠을 자기도 했어요. 남들은 그래도 옆으로 누워서 정도는 잘 수 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하루는 어김없이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온 남편이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옆자리에 앉아 훌쩍거리더군요. 왔어? 당신 왜 울어? 그냥 당신 이렇게 눕지도 못하고 앉아서 자는 게 너무 마음 아파서 자는 동안만이라도 내가 대신 품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제 처지가 안쓰럽다며 눈물을 흘리는 남편에게 감동은커녕 풍겨오는 술 냄새가 미워 차갑게 돌아서 잠을 청했던 기억이 납니다. 남편이 지금 와서 말하기를
그때 그날이 가장 미안했다고 해요. 저는 그냥 행동과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만 생각해 무척 어이없었던 날이었지만 지금은 남편에게도 그때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미워하면 저만 힘드니까요. 다들 그렇게 사시죠?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미워하면서도 애틋한 사이. 그게 부부이고 그게 오래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배가 크게 불렀어요. 한동안 먹은 것이라고는 알밤밖에 없는데 누가 보면 무척이나 좋은 것만 먹었다고 생각할 만큼 배가 통통하게 불렀습니다. 그렇게 쑥쑥 자란 아이는 예정일이 지나도록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고 저희 부부는 애가 타기 시작했습니다. 주위에서는 그저 원래 첫째는 좀 늦게 나온다는 말씀들을 하며 저희의 불안한 마음을 다독이셨어요. 불안한 마음으로 잠을 청하던 어느 날 밤, 시간은 자정을 훌쩍 넘어 새벽 3시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진통이 시작됐어요. 그때 당시 자가용이 없었던 저희 부부는 급히 택시를 잡기 위해 길가로 나섰습니다. 뜨문뜨문 찾아오는 진통에 머리가 새하얘졌지만 무슨 정신으로 걸어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겨우 남편에게 몸을 의지한 채 지나가는 차들을 향해 열심히 손을 흔들어봤지만 택시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급한 대로 근처 공중전화에서 119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저는 근처 계단에 눕다시피 몸을 기대고 빨리 구급차가 와주기를, 그 사이 지나가는 택시가 한 대만이라도 있어주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쌩 하고 지나가던 차 한 대가 급하게 후진을 해 저희 앞에 멈춰섰습니다. 이보세요. 저기요, 지금 무슨 상황이세요? 산모분 진통 시작된 거예요? 네, 지금 저희 아내가 진통이 시작됐는데. 어서 병원으로 가셔야죠. 여기 이러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네, 맞아요. 맞는데 지금 택시가 없어서 급한 대로 119에 전화하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아우, 일단 타세요. 차에 타고 있던 남자는 자리에서 내려 뒷자리 문을 활짝 열고 남편과 함께 저를 부축했습니다. 그때 저와 남편을 뒷자리에 태우고 악셀을 밟던 그 차량의 엔진 소리가 꼭 영화에 나오는 스포츠카 소리 같았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산부인과로 가주세요. 시내에 거기 말씀이시죠? 어딘지 압니다. 진통 온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정신이 없어서 20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우, 술 냄새. 선생님, 설마 약주하셨어요? 직장 생활하다 보니 부끄럽습니다. 그날 밤에도 회사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온 남편이 원망스러워 미칠 지경이었는데 그 와중에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시는 그분이 어찌나 고맙고 통쾌했는지 모릅니다. 동시에 부끄럽기도 했지만요. 전까지는 남편이 어느 정도 안쓰럽기도 했었는데 진통이 시작되니 안쓰럽고 말고 그냥 밉기만 하더라고요. 차는 정말 쌩쌩 달렸고 중간에 진통이 찾아왔을 때는 그분이 제게 호흡하는 법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후 하고 뱉으시고 네, 잘하고 계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거의 다 와갑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어떻게 연락처라도 주시면 살해하겠습니다. 남편은 제가 손을 꼭 쥘 때마다 제 마음을 대변하기라도 하는 듯 그 남자분에게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아니요, 괜찮습니다. 구급차 부르셨다면서요. 저도 소방관입니다. 지금 이 차가 구급차라고 생각하세요. 안 그래도 출근하는 길이었거든요. 그러니 살해는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그래도 연락처 한번 남겨주세요. 아닙니다, 정말. 저희 와이프도 곧 출산을 앞두고 있거든요. 남일 같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차량은 평소 제가 다니던 인근 산부인과에 도착했습니다. 그분은 그 길로 돌아가시기는커녕 남편과 함께 저를 부축해서 병원까지 함께 가주셨어요. 지금 산모 상태가 위급하니까 빨리 큰 병원으로 가셔야겠습니다. 제일 가까운 병원이 제가 압니다. 이것저것 확인하고 준비를 하던 와중 의사 선생님께서는 제 상태가 위급해졌으니 빨리 큰 병원으로 가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하셨고 그때부터 분위기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달려왔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저와 아이를 실은 차가 시내를 달렸습니다. 아이의 다리가 몸 밖으로 나오다 걸려 저와 아이의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구급대원이라 가는 길에 응급조치가 필요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남편분이 약주를 하셔서 혹시 병원에 운전 가능하신 분 없으실까요? 남편이 술을 마셨다는 게 정말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필 오늘 마셨어? 왜? 속으로 울부짖으며 원망했습니다. 다행히 병원 시설 관리를 해주시던 한 아저씨께서
운전대를 잡아주셨고, 대학병원으로 이동하는 동안 구급대원분이 응급조치는 물론 제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두 손을 꼭 잡아주시고 마음을 안정시켜 주셨습니다. 생각보다 먼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고, 산부인과에서 병원으로 연락을 해준 덕분에 저는 산고 끝에 무사히 쌍둥이 자매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긴 산고의 끝에는 어느덧 아침이 밝아 있었고, 그 소방관분은 저와 쌍둥이가 건강하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야 자리를 떠나셨다고 합니다. 소중한 사람을 잃을 뻔했다는 자괴감과 공포에 밤새도록 분만실 앞에서 엉엉 울어댄 남편의 두 눈은 커다란 돌덩이를 붙이고 있는 것 마냥 퉁퉁 부어 있었고, 아이만 나오면 꿀밤이라도 세게 때려주리라 마음먹었던 것과는 달리 저는 제풀에 지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눈을 떴을 때에는 생각보다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상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단 하나의 이유, 유리창 너머로 저의 아이가 곤히 잠든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분노와 모든 나쁜 감정들이 사르르 녹아내렸어요. 하나도 아닌 둘씩이나 되는 저의 소중한 핏줄들이 뻥긋뻥긋 입모양을 하는 게 꼭 엄마 고생했어요, 고마워요 하는 것 같아서 말이에요. 당신은 나한테 아주 된통 혼날 걸 애들 덕분에 살아남은 줄 알아. 그럼 내가 미안해. 앞으로 평생 잘할게. 내 모든 걸 걸고 약속할게. 나한테는 됐고 우리 애들한테 꼭 좋은 아빠가 돼줘. 그렇게 배가 무겁고 힘들더니 쌍둥이일 줄이야. 세상에 이런 복이 있나. 그러게 열심히 살라고 하늘이 주신 선물이다 정말. 애들도 애들인데 난 당신 잘못되는 줄 알고 정말. 여보, 무사해져서 정말 고마워. 여보, 내가 당신한테 정말 감사해. 내가 잘할게. 고마워. 미안해. 아이고, 됐어. 그렇게 진통이 올 줄 알았나 뭐. 주위에서 다 늦는다 하고 조짐도 없어서 날 밝으면 병원 가보자 했던 거잖아. 거참 징그러우니까 그만 울어. 응, 애들이 정말 당신하고 쏙 닮았어. 너무 예뻐. 신기해. 감사해. 미치겠어. 빨리 안아서 집으로 데려가고 싶어. 아, 맞다. 그분은 어떻게 가셨어? 밤새 기다리다가 당신하고 애들 무사하다는 이야기 듣고 그렇게 가셨어. 기다리는 내내 혼났어. 약속도 했어. 둘 다 멋진 아빠가 되자고. 어찌나 고맙고 감사하던지. 근데 아주 싹싹 빌어도 연락처를 끝내 안 주고 가시더라. 당신 괜찮아지면 나중에 소방서로 전화해보려고. 정말 그분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하니 또 눈물이 난다. 꼭 전화드리자. 찾아뵙자. 그렇게 남편과 저는 근처 소방서로 전부 전화를 돌려보았지만 그런 분이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저의 출산 이후 술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그분께 감사한 것이 저로서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닌 셈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생명의 은인이었던 그분을 찾아뵙겠다고 결심했던 마음은 몸을 회복하고 아이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면서부터 조금씩 옅어졌습니다. 정말 멈추지 않고 번갈아가면서 울어대는 아이들을 돌보는 것만으로도 벅찼어요. 저희 친정엄마는 전화를 할 때마다 쌍둥이라 복받았다고 말씀하시면서도 말 끝에는 늘 한숨과 함께 한마디씩 하셨습니다. 갓난아이 하나로도 작은 네 몸 힘들고 고단한데 둘씩이나 동시에 보려니 얼마나 망가졌겠니. 마음이 찢어진다. 순자야, 엄마는 너 건강이 무사한 것만으로도 됐다. 그러니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네 몸 달래며 지내라. 너 엄마 딸이잖아. 엄마한테는 내 딸이 제일 소중해. 잠 못 자고 밥 못 먹는 건 임신 기간만 그런 것은 아니더군요. 아이들이 밤새 잠을 자지 않고 번갈아 울어댈 때면 남편과 함께 한 명씩 끌어안고 달래며 엄마의 그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면 마법처럼 힘이 났습니다. 그렇게 힘을 내고 나면 어느새 곤히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또 생각했어요. 나도 너희들에게 우리 엄마 같은 엄마가 될게. 많이 사랑하고 또 사랑해줄게. 이 세상을 다 주지는 못해도 이 세상 크기만큼 사랑을 줄게. 그러니까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아이들은 쑥쑥 잘도 컸습니다. 이란성 쌍둥이라 생긴 것은 달랐지만 남편과 저를 골고루 빼다 닮은 그 모습이 신기했고, 얼굴은 달라도 하는 행동은 똑같은 두 녀석을 보고 있으면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불렀습니다. 100일이 지나고 돌이 지나고 아이들은 더 빨리 크기 시작했어요. 커가는 아이들을 보며
늘 마음 한편으로 그때 저를 도와주신 그분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말을 알아듣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을 때에는 옛날 옛적에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듯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날의 기억을 회상하며 그분이 베풀어 주신 큰 뜻을 잊지 않기로 하며 아이들을 가르쳤던 것 같아요. 자신의 이익보다 타인의 삶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라고 당부해왔고 두 딸은 너무나도 고맙게도 저희의 바람대로 잘 자라주었습니다. 딸들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무렵 딸들에게 참 야무진 친구 하나가 생겼습니다. 똘망똘망한 눈을 한 그 아이는 저희 집에 놀러 왔다가도 해가 질 때면 책가방에서 책을 꺼내어 저희 딸들에게 숙제를 같이 하자고 조르던 아이였어요. 그러면 저희 딸들은 한숨을 푹 쉬면서 군말 없이 함께 숙제를 하고는 했습니다. 참 예뻤어요. 말은 또 얼마나 예쁘게 하는지. 한 번은 제가 말실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괜찮아요. 저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하는 질문만 곤란하거든요. 저희 엄마는 저를 낳다가 하늘나라로 가시고 저희 아빠는 그런 저희 엄마를 누구보다 제일 사랑하는 분인데 둘 중 한 분만 고르라면 정말 곤란하거든요. 너희 어머니는 뭐 하시니? 하는 질문은 하나도 곤란하지 않아요.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엄마 나 낳다가 돌아가셨다고. 나를 위해서. 나는 그래서 더 똑바로 올바른 사람이 될 거라고. 그래서요. 아주머니, 저는 민지랑 민이랑 오래오래 친구할 건데 혹시 제가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나 그런 길을 가려고 하면 아주머니께서 혼내주세요. 저희 아빠가 조금 바쁘셔요. 똘망똘망한 눈을 하고 하나도 망설이지 않는 어투로 대답하는 그 아이를 보며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만 자라주면 더 바랄 게 없겠다는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낸 그날 밤 아이와 함께 TV를 보다가 나눈 대화에서 생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느꼈어요. 근데 민지야, 민이야, 선영이 어머니 돌아가신 것 너희도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지. 근데 왜 엄마한테 말 안 해줬어? 그건 선영이의 비밀이니까. 아, 야, 근데 선영이가 우리한테 비밀로 해달라는 말을 한 적 없지 않아?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근데 엄마가 그랬잖아. 우리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고. 민이랑 나는 왠지 그게 선영이를 위하는 거라고 생각했어. 선영이를 위해서? 응. 선영이의 이야기를 우리가 친구라고 해서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 맞아.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 선영이 엄마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았어. 그래, 엄마는 선영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선영이가 다르게 보여? 응? 아니지. 그럴 리가. 거봐. 근데 그 이야기를 우리가 왜 해? 언젠가는 선영이가 직접 하게 될 텐데. 선영이도 우리랑 똑같은 평범한 중학생이야. 그치? 그래, 맞아. 우리 딸들. 앞으로도 그렇게 남을 먼저 생각하면서 살아야 해. 걱정 마.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선영이랑 우리가 잘 맞는 것 같아. 왜? 또 어떤데? 저번에, 민지 네가 말씀드려. 난 좀 부끄러워서 말 못하겠다. 나도 부끄러운데. 아니, 저번에 우리 셋이서 길을 가고 있었는데 어떤 할머니가 리어카를 힘들게 밀고 가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같이 쳐다보고 있었다? 근데 그 리어카가 우리를 불렀어. 자꾸 박스를 땅에 흘렸어. 딱 박스 하나가 땅에 떨어지자마자 우리 셋이서 눈이 마주쳤어. 그리고 달려갔지. 맞아.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눈만 마주쳤는데 동시에 달려가서 그 할머니를 도와드렸어. 아유, 그랬어? 착한 일 했네. 잘했네, 우리 똥강아지들.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 하셨지? 새쌍둥이랬나? 아니, 예쁜이 삼총사라고 하셨어. 그 이후로 우리는 삼총사가 됐어, 엄마. 아이들은 그때를 회상하는 듯 제잘제잘 저들만의 수다가 시작되었고 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상하리만치 저희 아이들이 착하고 잘났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선영이라는 친구가 참 좋은 친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희 삼총사 엄마 몰래 착한 일 했으니까 엄마가 상 줄게. 내일 선영이 데리고 집에 와라. 통닭 시켜준다. 아싸, 엄마 2마리 시켜줘. 선영이가 자꾸 자기는 닭다리 싫어한다고 거짓말해. 그래, 좋아. 2마리 시켜줄게. 다음날 선영이는 저희 집에서 양손에 다리 하나씩을 들고 맛있게 먹었고 저는 꼭 딸이 셋이 된 것처럼 기분이 들떴습니다.
이토록 예쁘고 착한 아이가 우리 딸들과 함께 오래오래 친구하기를 바랐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제 친구들은 지금쯤 뭐하고 살고 있으려나 궁금하기도 했고요. 뭐가 그렇게 웃긴지 아무것도 아닌 것에도 깨르르 웃어대는 그 삼총사를 보고 있노라면 저의 어린 시절 모습을 보는 것 같아 2배, 3배 행복했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까지 나란히 진학한 아이들은 각자의 길을 가는 선택의 기로 앞에서마저 한 가지 선택을 함께 했습니다. 같은 대학에 가는 것은 실패했지만 간호사가 되고자 했던 마음만은 같았는지 3명 다 간호학과로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참 풀냄새, 꽃냄새 맡으며 행복한 웃음으로 가득해야 할 5월의 어느 날, 충격적이고도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응, 민지야, 밥 먹었어? 엄마, 어떡해. 왜,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엄마, 어떡하지? 진짜 어떡하지? 딸은 입이 떨어지지 않는지 이유를 말하지 못하고 엉엉 우는 소리만 냈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에 당장 전화기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울기만 하는 민지를 밀쳐내는 소리가 들리고 떨리는 목소리의 민이가 뒷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나 민인데 있잖아요. 선영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대. 선영이 아버지가? 정말이야? 언제? 그게 선영이가 일주일 동안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오고 이상했는데 오늘 전화가 왔어. 근데 목소리가 이상해서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 했다고. 엄마,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하지? 선영이는 괜찮다고 하는데 목소리가 전혀 괜찮지가 않아 보여. 선영이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에 저는 너무 놀라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 큰 어른이 된 저도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 세상이 무너지는 듯 힘들었는데 그 작은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슬픔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는 아이에게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하루 종일 고민하다 엄마라는 사람이 고작 내놓은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지혜롭지 못한 엄마의 말이었던 것 같아요. 선영이 꼭 안아줘. 너무 많은 말은 하지는 말고 그 마음 아는 듯이 굴지도 말고 그냥 꼭 안아줘. 안아주고 또 안아줘. 민지와 민희는 저의 말에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방 안으로 들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20살 어린 나이의 아이들이 감당하기에 가족의 죽음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큰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다음 날 퉁퉁 부은 아이들의 눈을 보고 있으니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친구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는 제 딸들의 마음이 짠하고 가족을 잃고 혼자 남은 선영이의 상황이 안타까워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런 저를 본 미니가 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엄마, 왜 울어? 엄마 안 울어. 울긴. 어서 밥 먹어. 엄마, 밥맛이 안 느껴져. 나도. 엄마 그냥 안 먹을래. 한 끼 정도 안 먹어도 안 죽어. 야, 김민지, 그런 말 하지 마. 아, 왜 또 울어? 그러면 엄마가 걱정하시잖아. 자, 그만. 그럼 우리 밥은 먹지 말고. 선영이한테는 연락해봤어? 응, 했지. 엄마, 근데 선영이 아버지가 진짜 좋은 분이셨거든.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파. 맞아. 선영이 아버지 가끔 뉴스에 나오는 분들처럼 훌륭한 분이셨어. 막 사람들 구해주고. 그래? 선영이 아버지 어떤 분이셨는데? 소방관이라고 했었지 아마? 아무튼 사람들 구해주시고 그래서 자주 다치기도 하시고. 선영이가 아버지 진짜 많이 사랑했었는데 걔 완전 아빠 껌딱지였는데. 훌륭한 분이셨네. 선영이 마음이 정말 힘들겠다. 엄마도 많이 걱정되네. 나 선영이 이야기 듣고 나서 길거리 걷는 게 무섭다. 자동차가 너무 무서워.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게. 딸들은 선영이 아버지의 이야기와 그분이 돌아가시던 날 있었던 이야기를 둘이서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연스레 그때 그 시절 저를 구해주셨던 소방관분들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일상에 늘 도사리고 있는 위험들로부터 목숨을 걸고 사람들을 구하는 일을 하다가도 죽음 앞에서 허망한 인간의 삶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허망한 것이더라고요. 너무나도 허망하게 삶을 달리한 딸 친구의 아빠가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다 문득 친구 아빠의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글썽거리는 이제는 제법 커버린 딸들을 보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 소방관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남편과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우리 그때 나 출산하던 날 우리 도와주신 소방관분 기억나? 당연히 기억나지. 내가 평생 마음의 형님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그분 덕에 내가 술도 끊고 그동안 얼마나 못난 남편, 못난 아빠였는지 깨달았는데 그분 지금쯤 어디서 어떻게 살고 계시려나. 살면서 갚아야지 했는데 결국 어디 계신지 찾지도 못하고 나 살기에만 급급했네. 아직 인간 되려면 멀었다 난. 당신도 그런 마음이구나. 나도 참 내가 창피해. 감사하다고 그렇게 울어놓고 애들 봐야 해서, 애들 키워야 해서 이런 말 같지 않은 이유로 소방서 몇 군데 전화 돌린 걸 애썼다고 합리화하며 살았던 게. 그래서 말인데 우리 이제라도 제대로 찾아보는 거 어떨까? 도리는 해야 할 것 같아. 늦었지만. 그래, 좋다. 찾아보자. 그때였습니다. 안방문이 벌컥 열리고 아이들이 들어왔어요. 엄마, 아빠, 우리가 같이 찾아줄게. 위니가 편지를 잘 쓰니까 소방서에 편지를 보내보자. 편지를? 응, 바쁘신 분들인데 성의 없이 찾아주세요 하는 것도 예의에 어긋날 것 같아. 진심을 담아서 편지를 보내면 퇴근하고 집에 가서라도 생각나서 찾는 걸 도와주실지도 몰라. 민지가 제법 그럴듯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눈을 마주치고 각자 마음에 있던 말을 적어 미니에게 전달했고 미니는 엄마 아빠의 부족한 어휘력을 보충해 장문의 편지를 작성했습니다. 끝. 읽어봐. 오구, 우리 딸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꼬. 엄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엄마 목숨까지도 구해주신 분이잖아. 우린 그게 감사한 거지. 그래서라도 꼭 찾아뵙고 우리 이렇게 예쁘게 컸어요 하고 보여드리고 싶어. 에? 김민지, 네가 예쁘냐? 얼굴은 너보다 내가 더 예쁜 듯? 뭐래, 글도 네가 잘 쓰고 공부도 네가 좀 더 잘하지만 얼굴은 내가 좀 더 예쁘지. 아이고 공주들아, 둘 다 예쁘고 똑똑해서 사랑스러워 미치겠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들어가서 주무셔요. 편지는 내일 엄마 아빠가 보낼게요. 응? 딸들을 재우고 저희 부부는 미니가 또박또박 써내려간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정말 이 편지로 그분을 찾을 수만 있다면. 오늘도 저희들의 편안한 일상생활을 위해 가장 위험하고 힘든 곳에서 애써주시는 소방관 아저씨들께 천사 같은 소방관님을 꼭 찾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20년 전 한 소방관 아저씨의 도움으로 건강하게 세상에 태어난 쌍둥이 자매입니다. 그분은 20년 전 3명의 여자를 구해주신 감사한 분입니다. 늦은 새벽 찾아온 진통, 자가용도 없고 택시도 없어 119를 기다리고 있던 저희 부모님에게 번개 같은 속도로 나타나준 슈퍼맨 같은 그분을 애타게 찾습니다. 처음부터 출산 때까지 모든 상황을 끝까지 지켜주신 그분을 저희는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시간은 벌써 20년이 흘렀지만 그때 베풀어주신 뜻깊은 마음 덕분에 저희 두 자매는 아저씨처럼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고자 간호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은혜를 갚고 싶은 저희 가족들의 심경을 헤아려 부디 그분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한 분 한 분 감사하지 않은 분이 없지만 그분만은 꼭 만나 뵙고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혹시 예의에 어긋나는 부분은 없는지 몇 번을 읽어보고 나서야 그 편지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에 마른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왠지 소방서에서 걸려온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여보세요? 소방서입니다. 혹시 홍순자 씨 되시나요? 네, 맞아요. 제가 홍순자입니다. 연락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네. 보내주신 편지는 잘 받았습니다. 모두가 읽지는 못했지만 그때 당시 근무했던 당사자들에게 내용을 전달했고 그분을 찾긴 했는데요. 그분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저희도 참 죄송합니다. 편지를 읽자마자 많은 분들이 꼭 당사자를 찾아서 뵐 수 있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전화기 너머는 이내 침묵에 잠겼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이야기에 정말 머릿속에 아무것도 떠오르지가 않았어요. 너무 놀라고 또 허망한 마음이었습니다. 어떤 말도 더하지 못한 채 감사하다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놀라서 두근거리는 심장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보니 문득
설마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덜컥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 나 방금 소방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왔어? 어떻게 됐어? 그게 그분을 찾기는 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다네. 교통사고로. 아니, 어쩌다, 왜 하필. 아, 근데 그게 그럴 리는 없지만, 혹시나 설마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선영이 아버지 말이야. 선영이? 애들 친구? 아, 설마. 애들한테 물어볼까 싶어서 당신한테 일단은 먼저 이야기할 것 같아서 당장 물어봐. 애들 지금 집에 있지? 남편과 전화를 끊은 저는 집으로 돌아가 냉장고 문을 열고 있는 미니에게 물었습니다. 미니야, 너 혹시 선영이네 아버지 성함 알아? 갑작스러운 질문에 미니가 의아한 눈을 하고 말했습니다. 아니, 모르는데. 왜 그래, 엄마? 민지는? 민지도 모르려나? 너 일단 선영이한테 전화 좀 걸어볼래? 선영이? 선영이 지금 민지랑 방에 있는데. 당황한 표정으로 미니가 방문을 가리켰고 방문을 열자 방 안에는 정말 두 사람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심호흡을 하고 선영이에게 물었어요. 선영아, 너희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시니? 혹시 박종자 원자. 소방서에서 알려주신 성함을 이야기하자 선영이의 눈이 깜짝 놀란 듯 구겨졌습니다. 그 표정을 보니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설마.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에? 아니, 그거보다 엄마가 선영이네 아버지 성함을 왜? 뭔데, 무슨 일인데? 이미 대답도 하기 전에 선영이의 표정에서 나오는 반가운 눈빛에 제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고 놀란 딸들이 달려와 저를 다그쳤습니다. 왜? 왜 이래? 왜 울어? 어떡하면 좋아. 그동안 이렇게 가까이에 계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저는 선영이를 끌어안고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진작 찾아볼 생각을 했더라면, 진작 생각했었다면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그때 그 빚진 마음을 갚으며 지낼 수 있었을 텐데 한참 동안 아이들에게 어떤 설명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선영이를 품에 꼭 끌어안고 말이에요. 그야말로 망연자실이었습니다. 민지는 제가 선영이를 끌어안으며 하는 말에 눈치를 챈 듯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한참 동안 영문도 모른 채 품에 안겨 저를 토닥여주던 선영이에게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갓 20살이 된 3명의 딸들과 한참 어른이 되고도 눈물 하나 주체하지 못하는 못난 엄마가 함께 서로를 끌어안고 엉엉 울고 나서야 날이 저물었습니다. 울다 지쳐 잠들어버린 다 큰 딸 셋을 나란히 눕혀두고 방을 나와 남편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충격에 입이 떨어지지 않는 건 남편 역시 마찬가지인 듯 했습니다. 바보처럼 그제야 뒤늦게 그분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예쁜 딸들과 함께 평소 좋아하셨다는 과자와 과일을 사들고서요. 술을 한 잔도 하지 않으셨다는 선영이의 말을 듣고 물처럼 마시기 좋은 음료 한 잔을 따르고 남편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형님, 저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준식입니다. 형님, 제가 형님 만나면 제일 첫 번째로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제가 칭찬받고 싶었는데 말이에요. 저 술 끊었습니다. 형님처럼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서요. 근데 저 칭찬해 주시지도 않고 벌써 이렇게 가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못나서 저 살기 바쁜 이기적인 놈이라서 감사하다고 입이 닳도록 말해놓고 정작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너무 죄송하게도 저희 가족이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건 전부 다 형님 덕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남편은 따라두었던 음료수를 꼭 소주 마시듯 입에 털어버리고는 나머지 한 잔을 묘지에 뿌렸습니다. 입가에 묻은 음료를 닦아내는 척 왼손으로 눈물을 닦아내고 고개를 숙이는 남편을 보며 저도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20년 동안 그날을 한 번도 잊은 적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인이 되셨다는 말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희가 너무 늦게 와서, 아니, 너무 늦게 알아버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가까운 곳에 계시는 줄도 모르고 그냥 딸 친구로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가까이 계신 줄 알았더라면 정말 저희가 너무 멍청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저희 두 딸은 너무 건강하고 똑똑한 대학생이 되었고 저도 평범한 엄마가 되어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주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줘서 그런가 애들이 선생님처럼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고 간호사가 될 거래요. 아직 간호사가 되려면 많은 관문이 남아있지만 이 아이들은 왠지 해낼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때 아이들의 꿈을, 아이들의 미래를 터주셨잖아요. 애들 우는 게 벅차서, 크니까 또 키우는 게 벅차서, 사는 게 벅차서 선생님을 마음속으로만 새겨두고 일찍 은혜를 갚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세요.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선영이는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저희가 꼭 끝까지 가족 같은 마음으로 지킬게요. 그날 선생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 후 저희 부부는 엄마도 아빠도 잃고 혼자가 되어버린 선영이를 딸처럼 챙기기로 했습니다. 별다른 결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레 그렇게 되더라고요. 20살의 어린 나이에 혼자 살게 된 선영이에게 반찬을 해보내는 것부터 딸들과 같은 적금 통장을 만들고 정말 딸처럼 챙겼어요. 이제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딸들한테 하는 것보다 선영에게 조금이라도 더 챙겨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저의 행동이 부담스럽거나 거부감이 느껴질 수도 있었을 텐데 너무 착한 선영이는 그저 예쁘게 받아주고 서슴없이 저희와 함께 해주었어요. 그러다 보니 정말 엄마와 딸이라도 된 것 마냥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너무 감사하고 기특하게도 3명의 딸들은 나란히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꿈까지 같았는지 모르겠지만 나란히 간호사가 되어 앞으로도 쭉 함께 할 거라는 그들의 약속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바쁘고 피곤한 하루를 보내면서도 세 사람은 꼭 쌍둥이처럼 함께였고 저희 부부는 우리가 새 쌍둥이를 낳았나 하며 행복한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28이 되던 해 3명의 딸들 중 가장 먼저 선영이가 결혼선언을 했습니다. 푸근하고 선한 인상에 마음이 갔던 저희의 첫째 사위는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자네, 술은 좀 하는가? 죄송합니다. 제가 술을 안 합니다. 그래. 처음 사위를 만났던 날 남편은 다짜고짜 술을 할 줄 아냐고 물었고 술을 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들려오자 흡족한 얼굴로 제게 말했습니다. 더 볼 것 없이 훌륭한 자를 데려왔어. 우리 선영이가. 역시 형님 닮아 똑똑해. 사람 볼 줄 알아. 웃으며 지나갔던 첫 만남 이후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 시간은 또 빠르게 흘러갔고 그렇게 결혼식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딸들과 함께 마음 맞춰 모아두었던 2천만 원의 통장을 선영이에게 내밀었습니다. 선영아, 이거 받아라. 그동안 민지 민이랑 우리가 마음 맞춰 모은 돈이다. 오직 너를 위해서. 얼마 안 된다. 살면서 필요한 순간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네? 이걸 어떻게 받아요? 저는 못 받습니다. 설마 아버지 일 때문에 이러시는 거라면 더 못 받아요. 아버지께서 이런 걸 바라고 그때 그렇게 하셨던 건 아닐 거예요. 선영이는 얼굴이 새파래져서 거절했습니다.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거절을 당하니 마음이 서운했습니다. 가슴이 시큰한 것이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그때 그 소방관 선생님에게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을 넘어서서 진짜 이 아이를 딸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입안에서 옹월대는 말을 고르고 골라 고심 끝에 선영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영아, 네가 거절하니까 내 마음이 서운하다. 네가 듣기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분명 우리가 이 돈을 모을 때에는 너희 아버지께 은혜를 갚으려 시작한 것이었는데 방금 내가 깨달았다. 그런 마음으로 모은 게 아니었다는 걸. 아마 네가 거절한 걸 알면 민지도 서운할 거야. 아저씨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너를 가족으로 생각해서 진짜 가족이라 여겨서 똑같이 했을 뿐이다. 그러니 서운하게 거절 말고 받아주겠니? 너도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한다면 말이야. 선영이는 저의 대답에 한참을 망설이다가 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 언제 이렇게 자꾸 야위셨어요?
제가 이 돈으로 어머니 아버지 몸에 좋은 거 평생 사드릴게요. 그러니 서운해 마세요. 저도 그동안 얼마나 진심으로 대해주셨는지 다 아는데 저한테도 두 분 그리고 민지 민이가 가족이었는데 서운해 마세요. 저 정말 잘 살게요. 행복하게 두 분처럼. 그래 잘 살거라. 그런데 선영아 우리 몸에 좋은 거 안 해줘도 되니까 더 좋은 곳에 써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너한테 준 것들 그게 뭐가 됐든 우리는 우리한테 다시 돌아오는 건 바라지 않는단다. 진심이야. 너를 위해 그리고 너의 새로운 가족을 위해 그렇게 좋은 곳에 써. 부탁이야. 그렇게 선영이는 저희 네 사람을 눈물바다로 만든 결혼식을 올리고 저희 딸들도 하나둘 결혼을 했네요. 하나둘 둥지를 떠나보내고 나니 저희 부부의 얼굴에는 주름이 자글자글합니다. 그 사이 손자 손녀도 보고 요즘만큼 행복한 날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찬바람이 불면 가슴 한편이 괜히 시리다가도 다 자라서 행복하게 가정을 꾸린 자식들을 생각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마음이 따뜻합니다. 그렇게 선영이가 그때 저희를 구해준 그분의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지도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얼마 전 선영이로부터 아버지가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그동안 일반 묘지에 묻혀있던 선생님께서 국민소방영웅으로 추서돼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저희 가족은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죽는 줄로만 알았던 쌍둥이 두 딸은 여전히 그 소방관께서 베풀어 주신 큰 사랑을 갚아나가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받은 돈을 꼭 좋은 곳에 쓰겠다고 하던 선영이는 올해 저희가 준 2천만 원에 자기 돈 1,000만 원을 보태어 기부를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말씀 못 드렸는데 위험천만한 아빠의 직업이 딸 된 입장으로서는 정말 싫었어요. 누구보다 멋지고 자랑스러운 아버지께 아빠가 소방관이라서 위험한 곳에 맨날 가는 게 싫다는 말로 상처를 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지금 아빠가 저를 보고 있다면 아빠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아빠가 정말 자랑스럽다고. 우리 아빠가 소방관이라서 그때 그렇게 좋은 일을 해서 우리는 또다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다고. 선영이의 말이 꼭 그분이 하는 말 같아서 한참을 곱씹었습니다. 생각하는 것까지 어쩜 저렇게 예쁜지. 그 멋진 행보를 응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사고가 일어나고 그 사고를 막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아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세상이라면 참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도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따뜻한 세상이 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를 구해주셨던 세상에서 가장 멋진 소방관 박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바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